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전기 자격증에 대한 내용을 같이 진행할 이진우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번에 진행할 과목은 여기 있다시피 회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에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좀 개략적으로 안내할 것 좀 안내 드리고 나서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준비하실 때에는 크게 5가지 과목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쵸? 자, 우리가 흔히 제1과목이라고 부르는 게 전자기학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2과목 전력공학. 자, 그리고 3번째 전기기기. 그리고 4번째 회로 이론. 자, 근데 정확하게는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법규라고 쓸게요.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이죠. 네, 법규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전기라고 하는 이 내용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과목을 우리가 첫 번째 전자기학 그리고 두 번째 회로 이론 2가지를 일컫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회로 이론을 먼저 시작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전자기학을 먼저 시작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선에 이 2가지 과목이 전기의 기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과목에 있어서 상호 왔다 갔다 하는, 즉 교차하는 내용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학을 보고 회로 이론 보실 때 이거 내용이 또 나오네. 혹은 회로 이론 하고 나서 전자기학 보실 때 이거 또 나오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목 분류를 이렇게 하지만 실제 얘들이 하나의 전기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기기기를 배우실 때 혹은 전력공학을 배우실 때 다른 과목에 있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얘들은 실질적으로 따로따로 구성이 된, 분류가 되는 과목이라기보다는 연계가 되는 과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당연히 제가 언급했던 기초에 대한 거 요 2개부터 보고 나야 그 뒤에 나머지 과목 볼 때 좀 편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 전자기학과 회로 이론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전기기기를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왜? 이 전기기기라고 하는 게 실제 전자기학과 회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공부 순서는 2개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으로 기기를 봅니다. 그 다음에 기기까지 봤다. 그 다음에 전력공학을 보십시오. 실제 전력공학을 보시게 되면 모든 과목에서 나온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혹은 응용돼서 나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2개를 첫 번째로 잡고 그 다음에 전기기기, 그 다음에 전력공학 이런 순서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조금 순서가 원활하다라고 제가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법규라는 게 있습니다. 그쵸? 실제 이 법규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우리가 어떤 전기 설비를 시설할 때 안전을 위해서 정해진 규격이죠. 그래서 이 법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암기 과목이다. 그쵸? 실제 얘들은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몰아서 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중간에 틈틈이 좀 꾸준히 본다라는 느낌으로 부가적인 요소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어공학. 자, 특히나 이 제어공학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 시험을 치는 입장에서는 제4과목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자, 이렇게 좀 분류를 하겠습니다. 회로 이론과 제어공학. 실제 교재로도 보면 우리 교재로도 보면 회로 이론과 제어공학이 좀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통은요. 이제 산업기사 치시는 분들은 이 회로 이론 책만 가지고도 충분히 커버가 되게끔 제가 책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실제 회로 이론까지만 보시면 되지만 전기기사 치시는 분들은 얘만 보면 큰일 납니다. 실제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재, 지금 구성된 교재만으로도 모든 문제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반면에 전기기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얘 10문제, 그리고 제어공학에서 10문제, 혹은 9문제, 11문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기사 보시는 분들은 조금 봐야 되는 내용이 꽤나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회로 이론 뒷부분 우리가 흔히 라플라스 그리고 전달함수 이렇게 부르는데 얘들이 실제 제어공학에서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2개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따로 돼서 나오는 문제들도 꽤나 있기 때문에
자, 기사 치신 분들은 여기까지 좀 고려를 해야겠죠. 특히 제어공학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우리가 어떤 장치를 제어할 때 필요한 내용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회로 이론 보시고 나서 제어공학을 보시면 되는데 솔직히 회로 이론 보고 나서 바로 제어공학을 보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 뒷부분이 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근데 물론 전력공학 보고 나서 마지막에 제어공학 보셔도 충분히 뭐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전기기사 치르시는 분들은 이 회로 이론에서 끝내지 마시고요. 뒤에 제어공학 과목까지도 같이 보셔야 되고 산업기사 치시는 분들은 딱 여기까지만 보셔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점. 그래서 특히 뭐 산업기사나 전기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목적으로 분류를 하면 얘가 있고 없고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과목에 있어서도 실제 출제된 난이도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기사가 산업기사보다는 조금 어렵게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기사에서 나왔던 문제가 산업기사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산업기사에서 나오는 문제가 기사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의 틀은 똑같아요. 근데 이 똑같은 내용에서 어떻게 좀 더 응용을 시키느냐, 응용시키지 않느냐를 가지고 산업기사와 기사가 분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진행을 해서 실제 우리가 시험을 딱 치게 되면 각 과목에 있어서 문제가 20문항씩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기학 20문항, 전력공학 20문항, 전기기 20문항, 그리고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에서 20문항, 그리고 법규에서 20문항. 그럼 이렇게 하면 총 100문항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 100문항 중에 몇 개를 맞추면 됩니까? 100개 다 맞춰야겠죠. 이렇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시험은 100문항 중에 딱 60%, 즉 60문항만 맞추면 합격이에요. 자,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능사를 쳐보신 분도 계실 거지만 안 치신 분도 계시겠죠. 보통 이제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60개 중에 60문항이라고 합시다. 자, 합격을 하려면 실제 기사와 똑같이 60% 이상만 맞추면 됩니다. 근데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60문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60% 하면 36개죠. 그렇죠. 자, 근데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따지면 회로, 자기가 통합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기, 기기, 그리고 뭐 법규, 정확하게는 뭐 공사 재료가 되는데 어쨌든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각 과목에 있어서 20문항씩에서 전체 60문항이 되는데 재미난 것은 이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과목 어떤 거 넌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36개 이상만 맞추면 합격이에요. 자, 근데 기사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물론 과목 너나 할 거 없이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60문항 이상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기사 그리고 산업기사와 기능사의 아주 큰 차이점은 이 산업기사와 기사 같은 경우에는 꽈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각 과목에 있어서 최소 몇 개는 맞추어라? 8개 이상은 맞추어라.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서 시험을 쳤습니다. 필기 딱 시험을 치니까 시험 점수가 70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합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70점을 맞추긴 했는데 예를 들어 회로 이론에서 5점이 나왔어요. 딴 거는 다 잘 치고 회로만 못 쳤어요. 그러면 자, 최소 8개 요 항목을 내가 조건을 맞추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는 꽈락이라고 해서 시험에 떨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사와 산업기사는 60개 이상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과목에 있어서 최소 점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 두 과목이 가장 자신 있어. 그럼 나 이 두 과목만 준비할래. 이렇게 해서 시험 쳐서 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기사 같은 경우에는 나는 딱 이 세 과목만 예를 들어 이 네 과목만 자신 있어. 나 얘 안 볼래. 이렇게 하면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 꽈락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서 산업기사 기사 같은 경우에 좀 골고루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요.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자, 제가 뭐 앞서 언급했던 거. 자, 우리는 어쨌든 100문항 중에 꽈락 안 했다는 가정하에 60개 이상 맞추면 합격입니다. 그쵸? 60개를 맞추든 70개를 맞추든 80개를 맞추든 100개를 맞추든 합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 있어서 목표점을 잡을 때는 일단 저는 한 70에서 80으로 목표점을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는 100점 맞고 싶은데요? 근데 실제 시험 구성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100점 못 맞추게끔 문제를 내는 것들이 있어요. 왜 내느냐?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변별 영역. 그렇죠. 100점이 여러 명 나오면 이거는 변별력이 없다라고 판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에 있어서 여러분 입장에서 풀지 못하는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100점은 자, 극히 드문 확률로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100점 맞아야지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딱 요 선에서 좀 여유 있게 마음을 가지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실제 우리가 100문항이 있으면요. 보통 30% 물론 우리 입장에서 30문항이 되겠죠. 얘들은 여러분 보고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냅니다. 즉 빵점 방지용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30%는 실제 기존에 나왔던 문제에서 약간 응용한 것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전체 60% 범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봤던 문제들로 구성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합격 커트라인이 60%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추가적으로 20%는 좀 더 많이 응용을 한 것들입니다. 즉 여러분들에 있어서 배운 내용에 대한 건 맞는데 조금 약간 꼬아놨다. 우리 흔히 말하죠. 꼬아놓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요. 즉 다르게 말하면요. 응용은 했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에 있어서 조금만 생각을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즉 우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맞출 수 있는 범주는요. 60개에서 80개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 외에 나머지 20%는 얘는 변별력을 위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즉 내가 출제 위원과 굉장히 친해요. 그럴 때 맞출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좀 마음 편하겠죠.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겁나게 잘 찍어가지고 100점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확률적으로 야 20%? 20문항을 다 찍어서 맞추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어서는 딱 요 정도 선을 생각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60점으로 합격을 하든 70점으로 합격을 하든 80점으로 합격을 하든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 필기가 끝나면 실기도 응시를 하셔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실기를 합격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럼 이 자격증에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게요.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이 자격증에 이 사람은 필기에서 100점을 맞은 아주 유능한 인재입니다. 이런 글귀 있느냐? 없습니다. 이런 글귀 1도 없어요. 즉 어쨌든 60점으로 합격을 하든 90점으로 합격을 하든 100점으로 합격을 하든 그냥 합격 이게 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100점이라는 이 큰 이 이상적인 점수에 너무 미련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한 번씩 보면 나는 무조건 100점 맞아야 돼. 난 미친 듯이 할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듣기 전에 이 강의를 보기 전에 한번 책을 미리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책 내용을 보면 와 뭔가 내용이 겁나게 많습니다. 굉장히 장하게 풀어져 있어요. 그렇죠? 자, 실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물론 이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자세히 유도된 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강의 안 보시고 그냥 책만으로 이해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모든 분들의 니즈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절충안을 찾은 게 일단 책을 조금 자세히 구성을 해놓자라고 해서 조금 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요, 예를 들어 어떠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다. 여기에 해가지고 어떤 대표적인 내용에 대한 제목이 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혹은 유도하기 위해서 그 과정들이 장하게 딱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는 결론은 이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책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그럼 이 모든 내용 내 머릿속에 다 넣어야겠네? 이렇게는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실제 요 중간에 있는 내용은 이 결과에 대한 설명일 뿐이에요. 실제 우리 자격증의 좀 가장 큰 특징인데 우리 자격증 시험은요. 이 결과를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 이게 합격과 불합격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이 유도과정 어떤 수식이 있으면 그 유도과정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유도과정을 알면
물론 도움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유도 과정을 우리 머릿속에 놓는다? 야, 이거는 조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실제 이 결과를 좀 기준으로 해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책을 보니까 어떤 게 결과인지, 야, 어떤 게 중요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언제 다 체크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책 뒤에 보시면 핵심 정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전자기학, 뭐 다른 과목에서도 언급을 하는데 실제 이 교재에 있어서 본 내용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익히는데 하나의 그냥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되는 내용은 싹 다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 핵심 정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정리를 보시면 실제 여기에 장하게 늘어져 있는 내용 필요 없는 건 다 없고요. 딱 중요한 것만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추천드리는 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는 실제 이 책과 이 핵심 정리를 좀 따로 분리하셔가지고 옆에 같이 놓고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수업을 하다가 이런 내용이 있네. 근데 결국 이 내용에서 중요한 거는 딱 이거 하나네. 이렇게 바로 눈에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넣고 보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부가적으로 언급을 하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합격을 위해서 봐야 되는 과목들이 이렇게 있는데 실제 이 내용은요. 우리 학부 기준으로 하면 간단히 대학교 기준으로 하면 최소 1년에서 2년 동안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많게는 3년 내지 4년 동안 배우는 내용이에요. 근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맥시멈을 잡아가지고 4년 동안 이 내용을 학교에서 배운대요. 근데 우리는요, 이 내용을 단기간에 익혀서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쵸? 솔직히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단기간 공부에서 합격하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자, 우리가 물론 이제 이 전기를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부를 학교에서 하는 거랑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대학교 기준에서는 우리가 뭐 시험을 칠 때 물론 이제 교수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유도 과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배울 때는 유도 과정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자격증에서는 유도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시험 문제에서 어떤 수식에 대한 유도 과정을 쓰시오 이렇게 절대 안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시험에서는 간단하게 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어떤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혹은 어떤 조건을 주고 여기에 대해 계산하시오. 그러면 계산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식 결론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수식을 가지고 응용해서 풀면 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 교재에 있는 유도 과정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나는 진짜 이 유도 과정 정말 궁금해서 못 빼기겠는데 그러면 그 참고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실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때는 크게 유도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유도를 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도를 하지 않는 부분은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실제 제가 다시 앞에 언급을 했지만 이 모든 과목을 싸그리 다 유도하면서 설명을 하면 진짜 우리 단기간에 못 끝냅니다. 최소 1년 잡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자격증 공부의 특성상 필요 없는 건 제하고 필요한 것만 가장 제일 좋은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딱 핵심 정리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필요한 것만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회로 1호에 대해서 본 내용으로 들어갈 건데 자, 일단 요거 하나만 더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기. 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류 전기가 있고요. 직류 전기가 있고요. 두 번째, 교류 전기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전기는 뭡니까? 그쵸? 우리 가정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가정집에 들어오는 전기는 기본적으로 교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장비들을 보면, 간제품을 보면 다 AC 220V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걸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AC가 뭡니까? 교류를 의미를 하죠. 근데 우리가 뭐 핸드폰 충전기 뭐 이런 걸 보면 뒤에 AC 220V가 적혀 있고 그 밑에 DC 뭐 예를 들어 5V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DC가 직류를 의미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은 크게 직류가 있고요, 교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우리는 뭐부터 배울 거냐? 전기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직류부터 배울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 우리 인류가 제일 먼저 쓴 전기는 직류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교류를 보편적으로 씁니다. 근데 애초에 전기가 발견됐을 때는 교류가 먼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교류를 직접적으로 바로 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직류로서 바꾸어서 썼을 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인류가 먼저 쓴 것은 얘예요. 발견한 것은 교류가 제일 처음이지만 쓴 것은 직류가 제일 처음입니다. 그래서 전기의 기초는 우리가 제일 먼저 쓴 이 직류부터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형태가 뭐 직선적인 거냐 아니면 교차하는 것이냐 이렇게 달라질 뿐 실제 기본적인 내용의 틀은 둘이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직류를 기준으로 전기에 대한 개념을 잡고 교류로 넘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전기. 자, 일단 전기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 또는 공간상에 있는 자유전자의 이동으로 인해 생기는 에너지의 한 형태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유전자 이거 뭔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을 좀 드리고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전기는요, 제일 처음에 일단 기초가 되는 과목이 전자기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회로 이론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자기학부터 먼저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 이 회로 이론을 먼저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죠, 여러분 입장에서 어떤 걸 먼저 볼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 전자기학에서도 기초를 조금 다루고요. 지금 회로 이론에서도 기초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전자기학을 먼저 보시고 오신 분들은 이거 전자기학 했는데 이거 왜 또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개가 어쨌든 전기의 기초이기 때문에 어떤 걸 먼저 볼지 저는 여러 입장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자기학을 보고 오신 분들은 기초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래 이런 내용이 있었지 다시 한번 다 잡는 이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전기를 보려면 이 원자라는 개념을 좀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 자유전자에 대한 개념이 나오거든요. 자, 원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로서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전체가 뭐다? 원자라는 친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요 가운데 원자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원자핵에는 양성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라는 친구가 같이 있습니다. 이 양성자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양의 성질을 띠는, 즉 플러스의 극성을 띠는 아주 작은 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 가운데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되어 있는 원자핵이 있고 이 핵 주위로는 전자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이 원자에 대한 모델은요 여러 가지 모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이 모델은 보어의 원자 구조라는 친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기준으로 해석할 것이다. 자, 그럼 볼게요. 요 주위에 이 전자들이 있는데, 자, 특히나 자,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여기 보면 선이 이렇게 쫙 그어져 있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자 궤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외울 건 아니에요. 필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런 내용을 알면 도움이 된다라는 것뿐이에요. 뭐 전자 궤도라는 게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즉 이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이 궤도를 의미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자는요 여러 개의 궤도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이 모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궤도가 두 개가 있다. 그죠? 즉 제일 바깥쪽 궤도에 또 전자가 있는데 이 제일 바깥쪽 궤도에 있는 전자를 우리는 가전자라고 부릅니다. 가전자. 이 가전자가 가장자리 있어 가전자네요. 이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 가가 무슨 의미냐면 같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가전자는 같이 있는 전자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볼게요. 여기 내용이 좀 부가적으로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양성자요. 자, 양성자는요 중성자와 함께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로서 양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하라는 개념. 자, 이 전하라는 말이 앞으로 여러분들 전기 이 과목이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올 건데 이 전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가 띠는 전체적인 전기를 의미를 합니다. 아시겠죠? 어떤 물체가 갖는 기본적인 전기의 성질을 전하라고 부르더라. 자, 그리고 실제 양성자는요 이 바깥쪽에 있는 이 전자 질량
그냥 간단히 말하면 무게 개념이죠. 전자보다 약 1836배의 질량을 가지더라. 즉 이 친구가 얘에 비해서 1836배 무겁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 요거 참고로만 들어놔 주십시오. 우리 자격증에 있어서는 이 양성자가 전자에 비해서 몇 배 무겁습니까?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문제 안 나와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죠. 나 이 자격증 따고 나서 나 공기업 준비할 건데. 그래서 공기업 시험을 준비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참고로 얘가 공기업에서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아시겠죠? 다음 중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것을 해놓고 양성자는 전자보다 무겁다. 뭐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는 미래 공기업을 준비를 한다. 그런 분들만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요겁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는 게 나오죠.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은 요렇더라. 즉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실제 얘가 양성자인데 이 양성자가 어떤 전하를 가집니다. 즉 전기를 가져요. 그 전기량, 다르게 말하면 전하량이 얼마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에요. 요거 체크해 주십시오. 물론 아주 옛날에는 얘가 개별적으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얘가 개별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계산할 때 필요한 값입니다. 아시겠죠? 꼭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전하량을 다르게는 전기량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도 부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에서는 전하량을 계산하라 이렇게도 묻지만 전기량을 계산하라 이렇게도 묻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전하량은 양성자에 대한 전하량이기 때문에 뭐 e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보통 우리는 스몰 q, 아주 작은 값은 스몰 q 혹은 대문자 q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즉 어쨌든 q라고 하는 것들 혹은 스몰 e, 소문자 e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 전하량을 의미를 하더라. 간단하게는 전하를 의미를 하더라.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실제 이 문자 기호를 가지고 시험 문제 언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문자 기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런 문자 기호도 우리가 알면 좋지만 특히나 중요한 거는 단위입니다. 항상 전기는요, 이 단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나중에 여러분들 실기에 가시면, 여러분 필기 합격하면 뭐 봐야 됩니까? 실기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실기 가서는 이 단위를 기술하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는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그 문제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이 단위를 가지고도 우리가 답안을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물리량을 익힐 때 이놈의 단위가 이거더라. 이런 거는 항상 같이 짝지으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전하량의 단위. 자, 우린 단위는 앞으로 이렇게 가로를 쓰고 요 안에 단위를 집어넣을 거예요. 즉 이것 자체가 단위라고 보면 되는데 앞으로 전하량 혹은 전기량 내지 전하의 단위는 우리는 뭘로 쓸 것이다? C라고 쓸 것이다. 자, 요 놈은 그러면 어떻게 읽습니까? 이 C는 쿨롱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보면 양성자 한 개가 가지는 전하는 혹은 양성자 한 개가 가지는 전하량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더라.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챙겨놔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성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중성자는 양성자와 함께 원자핵을 구성하며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그림, 여러분 교재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그냥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게 있어요. 얘가 중성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성자는 그냥 양성자 같이 있고 아무것도 띄지 않더라. 중성, 즉 성질이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약간 TMI인데, 자, 그럼 여기 중성자가 굳이 요 안에 왜 있을까요?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요거는 미리 좀 챙겨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전자기학에서 이제 바탕이 되는 내용인데 우리 이 회로 이론에서도 어쨌든 밑바탕으로 깔고 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서로 다른 극성의 전하 혹은 서로 다른 극성은요.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서로 당기려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흡입력이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로 같은
극성의 전하는 반대로 밀어내려고 하는 반발력이 생깁니다. 자, 요게 물론 이제 처음에 우리가 배운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요걸 간단하게 자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자석. 자, 물론 우리가 지금은 양성자 딱 하나만 했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미리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우리가 양성자 얘는 이제 플러스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마이너스가 있는 게 있죠. 그쵸? 우리가 조금 이따 할 거지만 이 전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 마이너스의 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내용을 보면 실제 이 전자도요 어떤 전하를 띱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의 전기를 가져요. 이때 이 전하의 전하량은요,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극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로 표현을 하고 얘는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방금 했기로 양성자 한 개가 요만큼의 전하량을 띈대요. 전하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어이고 이 전자도 요만큼의 전하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보면 실제 이놈 하나가 가지는 전하량이나 양성자 하나가 가진 전하량이나 그 값이 어떻습니까? 부호만 앞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 차이가 있지 전체적으로는 같죠. 다르게 말하면 전하의 크기는 같죠. 그죠? 자, 그럼 볼게요. 여기서 자 보세요. 서로 다른 극성의 전하 요거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대로 의미를 합니다. 즉 예를 들어 여기 양성자가 있고 여기 전자가 있다. 그럼 양성자와 전자가에는 어떤 힘이 있다? 서로 그렇죠. 땡기려고 하는 힘이 있더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서로 같은 극성의 전하 예를 들어 플러스와 플러스가 있다. 혹은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면 플러스와 플러스끼리는 어떻게 하려고 한다? 밀어내려고 한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끼리는 어떻게 한다? 밀어내려고 한다. 그럼 얘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자석으로 생각을 하면 플러스가 N극이고 마이너스가 S극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편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자석의 N극과 N극을 가까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밀어내려고 하죠. 맞습니까? S극과 S극을 가까이 놔도 밀어내려고 합니다. 전기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거꾸로 N극과 S극을 놓는다. 그럼 서로 어떻게 합니까? 탁 달라붙으려고 하죠. 전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모델에 있어서 자, 원자 핵이 있고요. 주위에 전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를 가만히 놔뒀을 때는 이 전자가 밖으로 그냥 마음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계속 머물러 있어요.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서로 붙당기려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언급을 하자면요. 실제 이 원자에 대한 모델은요. 나는 이 모델 조금 뭔가 와닿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계실 거예요. 그럼 얘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태양계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자, 태양계 간단히 말하면 여기 가운데 태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태양이 있어요. 그리고 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쭉 배열이 되어 있고 얘들이 요 주위에 돈다. 그죠?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태양이 있고 각 행성들이 주위를 빙글빙글 돌아요. 이렇게 보면 조금 그렇죠? 와닿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실제 자, 여기 예를 들어 여기 지구가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자, 태양이 더 무거울까요? 지구가 더 무거울까요?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태양이 더 무거워요. 이거 알고 있죠. 이와 똑같이 이 가운데 있는 원자 핵이 전자보다 그냥 무겁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일단 제가 또 이제 다음 화면으로 좀 넘겨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가전자. 자, 가전자가 가장자리에 있어서 가전자가 아니라 같이 있는 전자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빼먹었네요. 제가 얘를 설명하는 데 이유가 있죠. 이 중성자 얘기하다가 갑자기 왔는데, 자,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죄송해요. 자, 그럼 여기에 중성자가 왜 있느냐? 요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실제 원자 핵 안에는 양성자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럼 예를 들어 이 모델 그대로 보면, 양성자가 4가 있네요? 그럼 얘들이 서로 밀어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서로 떨어지려고 하겠죠? 그러면 서로 떨어지려고 하다 보면 얘들이 가운데 온전히 머물러 있을 수는 없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게 중성자라는 친구예요. 자, 중성자는 아무런 극성이 없는 친구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기에 양성자가 있고 여기도 양성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극성을 놓게 되면 서로 밀어내려고 해요. 근데 자 보세요. 요 안에 자 그럼 얘들이 밀어내지 않도록 하려면 밀어내는 성질을 상쇄시켜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쇄시키는 놈이 뭐다? 중성자라는 친구예요. 얘가 아무런 극성이 없기 때문에 자 이 플러스와 즉 다른 말하면 이 양성자와
중성자 간에는 아무런 힘이 발생하지 않겠죠. 즉 이 중성자와 이 양성자 간에도 아무런 힘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왜? 같은 극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 중성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얘들이 온전히 모여 있을 수 있더라. 즉 이 모델을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중성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알아놓으면 이해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었더라. 이 정도랑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에 있어서 우리가 뭐 크게 익혀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일단 요거요. 양선 한 개의 전하량. 물론 제가 전자 한 개의 전하량도 언급을 했습니다. 부호만 다르고 크기는 같았다. 그쵸?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내용. 서로 다른 극성끼리는 달라붙으려고 하고 서로 같은 극성끼리는 떨어지려고 하더라. 딱 요 정도로만 지금은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다시 가전자. 자, 가전자는 다르게 가치 있는 전자라는 의미로서 외부 영향을 받기 쉬운 최외곽의 불완전한 전자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만약 얘가 밖으로 떨어져 나간다. 즉 원자 핵과의 결합력을 벗어나서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된다? 자유전자가 됩니다. 즉 이놈이 밖으로 뛰쳐나간다. 그럼 이때 얘를 뭐라고 부른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라고 해서 자유전자라고 한다. 자유전자라는 것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우리가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한 번씩 들어보는 것들 아닙니까? 그쵸? 자, 여기서 어쨌든 이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앞에 있던 양성자와 똑같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입니다. 다만 극성이 어때요? 마이너스요. 양성자와 반대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전자가 왜 외부 영향을 받기 쉽냐? 그렇죠?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요거를 제가 간단히만 비유를 해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딱 서 있어요. 근데 저 멀리서 어떤 친구가 저한테 돌을 던진대요. 물론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예시예요. 돌을 던진대요. 그럼 제가 그 돌을 쑥 멍하니 보고 있다가 탁 맞습니다. 이렇게 돌이 탁 치고 가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얼굴 여기에 돌이 딱 부딪혔대요. 그러면 일단 요 살갗이 벗겨질 겁니다. 맞습니까? 자, 끝났어요. 돌이 와요. 딱 부딪혔을 때 내 안에 있는 장기가 파손되기보다는 제일 먼저 겉에 있는 피부가 딱 벗겨지죠. 그렇죠? 즉 우리 인체에 있어서 제일 외곽에 있는 피부가 제일 먼저 피해를 입습니다. 즉 돌 맞으면 살갗이 떨어져 나가요. 됐습니까? 자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 예를 들어 이 전자에다가 어떤 모종의 힘을 가해줍니다. 다르게 말하면 에너지를 가해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 안에 있는 안쪽에 있는 궤도에 돌고 있는 전자보다는 제가 말했죠. 돌이 오면 내 제일 바깥쪽에 있는 피부가 먼저 벗겨진다고요. 얘도 똑같이 제일 바깥쪽에 있는 얘들이 먼저 영향을 받아서 벗겨집니다. 이게 뭐다? 궤도 이탈이에요. 여기서 이탈을 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자 보세요. 좀 약간 잔인하긴 한데 어쨌든 돌 맞아서 여기 있는 살갗이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얘는 자유롭게 슝 떨어져서 밖으로 어딘가에 떨어지겠죠. 그와 똑같이 요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밖으로 나가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고요. 그때 전자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자유전자라 부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자 볼게요. 실제 이 화살표를 거꾸로 합시다. 예를 들어 이 가전자가 튀어나왔어요. 여기에 자유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쨌든 얘는 마이너스의 전기를 가지고 있죠. 전하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앞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극성의 전하가 있으면 흡입을 한다고요. 땡긴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에 플러스 극성을 띠고 있는 어떤 전기가 있습니다. 전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자유전자가 여기 있다가 제가 이 옆에 플러스를 갖다 놓게 되면 이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쑥 이동을 하겠죠. 왜? 서로 붙으려고 하니까. 맞습니까? 자, 그럼 볼게요. 자, 우리가 얘를 가지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전자가 어떻게 해요? 이동을 해요. 다르게 말하면요. 어쨌든 이 전자라고 하는 것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라고 하는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전하량을 다르게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전기량이라고도 부른다고요. 그쵸? 그럼 다르게 말하면 얘는 전하가 이동을 하는 거네요. 다르게 말해서 전기가 이동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까? 그쵸? 그럼 우리가 얘를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아, 전기가 이동을 한대요. 전기가 흐른대요. 우리가 이 흐르는 성분을 이렇게 부르죠. 전류라고요. 맞습니까? 즉, 이 자유전자가 전기에 대한 어떤 현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른다?
가치 있는 전자라 불러요. 얘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자유전자가 됨으로 인해서 어떤 전기 현상을 유발하더라. 아, 전기를 일으키더라. 가치 있구나. 가치 있는 전자더라. 아시겠죠?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유전자, 어떤 물질 속에서 이동이 가능한 전자, 즉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전자로서 제가 언급했던 거는 일단 전기의 흐름, 전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전기 현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친구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전기의 발생 원리인데 이 부분도 제가 좀 간단히만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중성 상태 어떤 원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간단히 언급을 한다라고 있어요. 여러분 필기할 거 없습니다. 펜 놓으시고 그냥 보십시오. 자, 보면 여기에 양성자가 자, 이 모델 기준으로 볼게요. 양성자 몇 개 있습니까? 4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우리가 알기로 방금 했기로 양성자 하나는요. 정확하게 플러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의 전하를 갖는다라는 걸 했습니다. 그쵸? 근데 이 전자라고 하는 것들도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의 전하를 갖는다라는 걸 했습니다. 물론 좀 더 정확하게는 얘가 플러스라면 마이너스였어요. 그쵸? 근데 자 보세요. 가운데 원자핵에 양수자 몇 개 있어요? 4개요. 그럼 얘는 4배만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자도 몇 개 있습니까? 4개요. 그러면 전체 양성자 4개가 가지는 전하량은 요 정도가 될 거고요. 전체적인 전자 4개가 가지는 전하량도 요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얘들이 여기에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두 개가 합쳐져요. 그렇죠? 근데 자 보세요. 1.602 곱하기 CMI19승, 1.602 곱하기 CMI19승 둘 다 똑같은 개수만큼 곱해졌어요. 근데 부호가 다르네요. 그러면 이 두 개 크기는 같고 부호가 다른 걸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0이 되겠죠. 맞습니까? 즉 이런 식으로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똑같이 모여 있으면 전체적인 전기의 극성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요. 즉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얘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닙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중성 상태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중성 상태. 그래서 보면 원자핵과 전자가 단단히 결합되어서 중량은 이거죠.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수가 같아서 극성이 없는 상태. 극성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중성이라고 부릅니다. 아, 밑줄 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보십시오. 아시겠죠? 그냥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초일 뿐이에요. 앞으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일 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아무런 성질이 없는 중성에 있어서 양전기 또는 음전기를 가지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대전이라고 부릅니다. 대전. 아시겠죠? 저게 어디 지명 이름이 아니에요. 대전요. 전하를 띈다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습니까? 전기를 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름 그대로 보면 양전기 얘는 플러스 전기를 의미를 하고 음전기는 마이너스 전기를 의미를 합니다. 그럼 얘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생기느냐? 자, 일단 양전기부터 보겠습니다. 양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원자에다가 외부 에너지를 가해줍니다. 그럼 이 에너지는 누가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다? 제일 외곽에 있는 전자가 영향을 받는다. 즉, 이 외부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서 전자가 이탈하게 됩니다. 얘가 뭐다? 자유전자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자 보세요. 우리가 양성자 4개가 있고 전자 4개가 있을 때 얘는 중성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거 상쇄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전자 하나가 이탈을 하게 되면 실제 이 원자에서는 지금 양성자 4개에다가 전자 3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다르게 말하면 상쇄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놈은 상쇄가 안 됐네요. 맞습니까? 그럼 이때 이 원자 자체는 무슨 극성을 띠겠습니까? 저 플러스 한 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플러스 극성이 되더라. 다르게 말하면 이 원자가 양의 전기를 갖게 되더라. 이게 양전기의 발생 원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적어볼게요. 간단히 말하면 이 자유전자는 이 자체적으로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음전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옆에 음전기 보겠습니다. 음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자, 여기에 있던 전자가 이탈해서 그렇죠? 자, 우리 요 내용도 좀 보고 갈게요. 이탈해서 자, 원자의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많아지게 되면 양전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거꾸로 음전기가 되려면
원래 4개가 있던 상태에서, 즉 이 상태에서 외부에 있는 마이너스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음전기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잘 봅니다. 우리가 딱 요 상태만 보면 이 원자는 중성일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외부에 떠돌고 있던 자유전자가 이렇게 들어와서 결합을 하게 되면 플러스는 4개고 마이너스는 5개네. 그렇죠? 간단히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플러스 4개다가 마이너스 5개가 결합되니까 결국 어쨌든 극성은 마이너스가 되네. 즉 이 자체가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전기를 띠더라. 그래서 보면 자유전자 결합으로 원자의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많아진 상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안내를 드리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자, 이제 우리 교재 마지막 맨 밑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제가 미리 했던 거. 같은 종류의, 즉 같은 극성의 전기는 밀어내는 반발력이 있고 다른 극성 혹은 다른 종류의 전기는 끌어당기는 흡입력이 적용한다. 요거 여러분들 체크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요. 자,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십시오. 자, 원자를 간단하게 이렇게 조금 놓겠습니다. 편의상 원자 핵에 양성자가 한 개가 있어요. 한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위에 전자가 한 개가 있다. 이렇게만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가정을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볼게요. 실제 우리가 외부에 에너지를 가게 되면 이 마이너스가, 이 전자가 이탈을 하게 됩니다. 얘는 이제 사라지죠. 맞습니까? 그럼 이때 이탈된 이 가전자를 우리가 이제는 자유전자라고 부를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만약에요, 여기에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어떤 원자가 있대요. 그러면 자, 우리가 앞에서도 했었고 좀 전에도 했던 이 내용에 의거하면 다른 종류의 전기, 다르게 말하면 다른 종류의 전하는 끌어당기는 흡입력이 작용을 한대요. 즉, 이놈과 이놈 사이는 끌어당기려고 하는 흡입력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앞서 했지만 이 놈은 원자 핵을 구성하는 친구 아닙니까? 그쵸? 특히나 양성자는 전자에 비해서 굉장히 무겁다라고 했어요. 1836배. 그쵸? 무겁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얘는 겁나게 무거워요. 그럼 얘는 겁나게 가벼워요. 그러면 서로 끌어당긴다라고 했을 때 끌려가는 친구는 누가 될까요? 당연히 가벼운 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즉, 이 친구가 이렇게 끌려갑니다. 이동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전자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마이너스 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플러스 극성 아닙니까? 이 전자라고 하는 것은 이동을 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마이너스에 있는 영역에서, 즉 마이너스 극성을 띠는 위치에서 플러스 극성을 띠는 위치로 이동을 한다. 즉 전자의 이동은 어디에서 어디로 행해진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행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많은 분들은 이 전기를 배우기 이전에 전기를 안 배우신 분들이라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전기는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근데 지금 보니까 야, 이거 뭐야? 내가 아는 거랑 반대인데? 자, 실제 정확하게는 전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는 게 기준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전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일반적으로 플러스 전하가 이동하는 것으로 가정한 것을 뭐라 부른다? 전하 이동 내지 전류라고 한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실제 자, 여기에 원래는 마이너스 영역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실제 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이 영역은 중성이 될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맞습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실제 우리가 딱 겉에서 봤을 때 원래 마이너스였다가 중성이 되려면 실제 요 위치에 무엇이 하나 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쵸? 플러스가 하나 더해졌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요 위치에 플러스가 더해졌기 때문에 중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즉, 우리가 전자가
즉 자유전자가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동한 것을 다른 개념으로 취급을 하면 플러스가 여기서 이렇게 이동한 것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 플러스를 기준으로 한 게 뭐가 된다? 여러분들이 여태껏 많이 들으셨던 전류가 되는 겁니다. 전류. 얘가 뭐다? 플러스 전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놈 입장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 것과 같다. 자, 우리 앞으로 전기 해석은요. 거의 대부분이 이놈 기준입니다. 물론 시험 문제에서 확실하게 전자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라봐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류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를 기준으로 해석을 한 것이다. 즉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전자라고 하는 명확한 조건이 제시가 된다. 그러면 반대로 해석을 하자. 이렇게 좀 미리 구분을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이 전자 기준의 문제가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나오면 많은 분들이 이거 왜 이렇게 되는데? 왜 내가 이런가 반대인데?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잡아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애초에 이 전기라는 학문이 딱 등장하기 시작을 했을 때는 실제 이때는 원자론에 대한 개념이 조금 얕은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실제 전자라는 이 개념이 나오기 전에 이미 전기라는 것을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전기라는 걸 해석을 하려면 실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물체, 어떤 현상에 대해서 비유해서 해석하는 게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에 비유를 해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물이 이동하는 것을 물이 흐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라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전기가 흘러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것 자체가 뭐냐면 이 물에 빗대어서 표현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자 보세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맞습니까? 보통 우리가 높은 데를 플러스로 표현하고 낮은 데, 뭐 지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표현을 하죠. 그렇죠? 이와 똑같이 이 당시에 전기라는 학문이 딱 등장했을 당시에는 이 물의 비유를 하다 보니까 이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거구나. 애초에 여기서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명확하게 이 전기가 생기려면 전자의 이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자가 우리가 알던 거랑 다르게 거꾸로 이동을 하네? 이게 이제 이 뒤늦게 나온 겁니다. 근데 자, 이 전기라는 학문 자체가 이 전자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 좀 많이 자리가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기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으로 잡혀 있었는데 얘가 나왔다고 해서 그 앞에 딱 성립된 모든 이론을 뒤집을 수는 없겠죠. 현실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따로따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전기는 그냥 간단하게 실제로는 전자, 즉 마이너스 극성을 띠고 있는 이 자유전자 이동을 하는 거지만 앞으로 해석을 할 때는 그냥 플러스가 이동한다라고 가정을 하자. 알겠죠? 그래야만이 이전에 설립된 이 전기 이론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전기는 그냥 플러스가 이동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정을 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자. 이제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 자체를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갖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간단히 비유를 하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여기 딱 서 있어요. 자,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 우리가 먹은 거에 대한 에너지를 딱 갖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100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론가 이동을 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소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럼 예를 들어 보세요. 자, 제가 어떤 거리를 이동을 했어요. 예를 들어 아니면 달리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소모가 됐을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달리기가 끝난 시점에서는 20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자연현상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면 어쨌든 내가 이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감소가 돼요. 우리가 감소하는 것을 기호로서는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마이너스 이전에는 얘보다 큰 값 아닙니까? 얘는 플러스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즉 일반적인 자연적인 법칙에 있어서도 항상 처음 시작은 뭘로 시작을 할 수 있다? 플러스로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종착지에서는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가 있더라.
그러면 이렇게 보면 전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반적인 자연현상에서 빗대서 표현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류를 양전하 기준, 플러스 전하 기준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 내용이 조금 길어졌는데 자 우리가 끝으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의 내용은 끝났어요. 자, 이번 시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딱 챙기셔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하라고 하는 것은 혹은 이제 전하량이라고도 부르죠. 자, 얘를 물론 스몰 e, 소문자 e 내지 q로 표현을 하는데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전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플러스 전하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플러스 전하 기준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이때 이 값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더라. 즉 일단 굉장히 작은 값이죠. 얘들이 많이 모여야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라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한 가지만 더 적으면 만약에 자 전자가 언급이 된다.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은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되더라.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수치값은 같은 거지 않습니까? 전자 기준으로 나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끝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항상 우리의 기준은 뭐다? 플러스 전하 기준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단히 이렇게 쓰겠습니다. 동일 극성 간에는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반발력이 나타나고 서로 다른 극성 간에는 땡기려고 하는 흡입력이 발생을 하더라. 실제 이번 시간에서 진짜 우리가 시험을 대비해서 챙겨야 한다 라고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딱 이렇게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한 가지만 더 할까요? 그러면 이 전하가 이동을 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되는데요? 얘가 바로 여러분들이 흔히 들었던 전류에 대한 개념이 되더라. 물론 이 전류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첫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간단한 뭐 계략적인 뭐라 했죠? 개요? 요런 것과 우리의 전기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을 조금 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실제 이번 시간은 크게 한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는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뒤에 있는 내용을 또 부가적으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